존경해 왔어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가끔 투덕거리기도 하는 형제자매 한 명과 함께 자라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가는 그런 인생이요. 하지만 남들에게 당연히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제 곁엔 오랜 시간 머물러 준 적이 없네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첫 기억은 집 식탁 위에 올려진 물병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제가 5살 때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낸 굉음에 놀란 엄마가 제게 달려오셨죠. 아이고, 찬미야, 어디 안 다쳤어? 엄마가 달려오자 저는 아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고 달래주셨고요. 놀라고 무서워서는 아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뭔가 혼날 짓을 했다고 생각해 울면 엄마에게 혼나지 않겠지라는 장꾀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참 영악했죠? 그런데 전 그 정도로 엄마가 참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에게 혼나는 건 곧 미움받는 거다 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집착했던 건 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 아빠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애정을 줄 상대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으니 제겐 엄마가 이 세상 전부였었죠. 하지만 그런 엄마도 결국 제가 8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마 무슨 사고를 당하셨던 거겠죠. 아휴, 내 팔자야. 이 어미가 다 늙어서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돌봐야겠어? 난 못한다. 그럼 어떡해. 나도 애가 둘이야. 김서방 버리도 애전만 못한데 거기다 대고 언니 애까지 키우자고 어떻게 말해. 아, 진짜. 그러니까 형부 죽었을 때 애도 그냥 그 집에 주고 오라니까 싫다고 고집부리더니 갑자기 먼저 죽어가지고 이게 무슨 민폐야? 형부 집 식구들도 연락되는 사람 없다며. 어렸을 때라 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일을 나간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 대신 처음 보는 외할머니와 이모라는 사람이 대신 집으로 찾아왔었죠. 그들은 아직 어린 제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니 엄마를 잃은 어린애 앞에서 저런 말들을 했겠죠. 그렇게 전 영문도 모른 채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여긴 어디예요? 이제 앞으로 찬미 네가 지낼 곳이다. 찬미야, 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난 도무지 널 부양할 여유가 없구나. 자, 이거 받고 들어가거라. 이 헬미 너무 원망하지 말어. 타고난 네 팔자가 이리 박복한 걸 어쩌겠니? 모쪼록 힘내서 잘 살거라. 외할머니는 제 손에 단돈 5만 원을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피로 이어진 제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정도로 자랄 때까지 친가, 외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이후 성인이 된 저는 곧바로 공장에 취업을 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로지 돈을 모아 고시원을 탈출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만 했죠. 가끔 출근길에 한껏 꾸미고 다니는 제 또래들을 보면 부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를 버린 외할머니의 말처럼 제 타고난 팔자가 박복한 것을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공장 일을 쉬는 날엔 나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운이 좋으면 한 번씩 의학회사에서 주최하는 실험에도 참가해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몸은 축났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 다시 힘이 나고는 했죠. 그렇게 전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전셋집에 이사를 왔던 날, 전 처음으로 치킨 배달을 시켰어요. 밖에 나가 맥주도 한 캔 사오고요. 자축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회사 회식 때나 한 번씩 먹어봤지 평소엔 돈이 아까워서 사 먹지도 못했거든요. 정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파는 전부 닭다리 같은 걸 하나씩 사다 먹고는 했으니까요. 아직 짐 정리도 다 되지 않은 어수선한 거실 바닥에 앉아 저는 치킨 닭다리를 하나 들어 베어 물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던지요. 저는 그 한 입을 삼키지도 못하고 입안에 머금은 채 엉엉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식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 맛있는 치킨을 함께 먹으며 축하해줄 가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엄마. 어차피 듣는 사람도 없으니 저는 어린애처럼 엄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작은 제 몸을 꼭 안아주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참을 수 없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저는 치킨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닭다리 한 입만을 베어 문 채 아주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제 나이 35세요. 어차피 그동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 돈이 꽤 많았거든요. 문제는 제 허리였습니다. 원체 어릴 적부터 약했던 허리가 오랜 시간 해온 힘든 육체 노동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직 전 허리 치료를 위해 잠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제가 입원했던 정형외과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기를 내준 남편 덕에 우리는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후 1년여의 연애 끝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가족을 가지고 싶었던 전 남편의 청혼이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가던 날 아침, 저는 너무 떨려 청심환을 2개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한가 세트를 꼭 그려진 채 남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죠. 그곳엔 시어머니와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겁에 질려 인사조차 모기만한 소리로 겨우한 저를 시어머니는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휴,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어서 와. 무겁게 뭘 이런 것까지 들고 왔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품에선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저희 엄마의 냄새 말이에요.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10살가량 차이가 나던 늦둥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캐묻지 않으셨죠. 그저 제 숟가락에 자꾸만 고기와 잡채 등 맛있는 반찬들을 올려주셨죠. 사실 저 그날 집에 와서 소화제까지 먹었어요.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꾸역꾸역 먹었거든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이후 그런 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따뜻한 집밥에 정성이 담긴 다양한 요리들, 그리고 제게 반찬을 챙겨주던 애정어린 손길까지 말이죠. 이후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연년생 남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인 아들과 둘째인 딸을 말이죠. 첫애를 낳던 날 아들을 품에 안아보자마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외할머니의 손을 놓은 후 29년 만에 생긴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저도 하늘 아래 드디어 혈육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저의 몸조리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아가, 누워있으라니까 왜 나왔어? 왜?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뭐 해다 줄까? 어머님, 계속 누워있었더니 오히려 삭신이 쑤셔요. 그래? 아파트 단지로 나가서 좀 걷고 와라. 아니다, 아니다. 뼈에 찬바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거실이나 몇 바퀴 휘휘 걷거라.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야. 몸조리 잘못하면 너 평생 간다. 가뜩이나 너 허리도 약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 대하듯 하셨습니다. 제게 자신을 지칭할 때는 시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리고 제 몸조리를 해주신 마지막 날, 시어머니는 제게 아주 차분히 자신의 인생사를 말해주셨습니다. 아가, 나는 말이다. 임신하고 날 이렇게 돌봐줄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없었단다. 남편도 나도 너처럼 천의 고아였거든. 그래서 네 서름을 아주 잘 알고 있단다. 아가, 널 볼 때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널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거야. 너를 더 일찍 만나 네 외로움을 안아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단다. 그러니 이제라도 날 정말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주렴. 알았지? 몸이 약해져서였을까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 시누이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래 만난 첫사랑과 말이에요. 시누이의 결혼 전날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나란히 잠을 청했어요. 시누이가 먼저 저와 시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운 우리 셋은 잠이 오지 않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새언니, 원래 결혼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저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와요. 내일 입장할 때 드레스라도 밟으면 어떡하죠? 드레스샵 이모님이 어떻게 걷는 건지 다 알려주세요. 정 불안하면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걸을 때 있죠? 앞발로 드레스를 팡팡 치세요. 아이, 그거 너무 방정 맞지 않아요? 어차피 드레스가 길어서 안 보여요. 넘어지는 것보단 100배 나을걸요? 전 그렇게 걸었어요. 저와 시누이가 잠들지 않고 떠들자 시어머니께선 그만 자라며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안 자면 내일 화장 안 먹어. 둘 다 어서 그만 자. 하지만 어머님도 지금 못 주무시는데요, 뭘. 나야 너희들이 워낙 떠들어대니까 그렇지. 홍기 다 찬 딸자식 시집 보내는데 나야 뭐 후련하지. 잠이 안 올 게 뭐 있니? 새언니, 말은 저래도 엄마 맨날 뭐라는 줄 알아요? 과일 좀 예쁘게 깎아봐라.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욕먹는다. 시댁에서 그렇게 괄괄거리면서 웃으면 안 된다. 혹시 어른들이 싫어하실지도 모르잖니. 어휴, 하루 종일 걱정. 웃음이 났습니다. 말로는 아무 걱정 없다고 하시지만 시어머니도 내심 남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려니
걱정이 많으셨겠죠. 시어머니는 민망하셨는지 큼큼하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가씨,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나 어머님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아가씨 뒤엔 아주 든든한 친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예, 어머마. 네 뒤에도 항상 내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나는 복철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네 엄마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떠들다가 해가 거의 뜰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모두 잠에 들었고 다음 날 퀭한 눈으로 신우이의 결혼식을 치렀죠.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집에 온 뒤 씻고 쉬려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획 돌려 잡곤 채근하더군요. 당신 유미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줬어? 어? 나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꽤 있었잖아.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는데 오빠 집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이 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당시 원래 일하던 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남편의 벌이가 꽤 좋았고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았기에 집안 사정이 제법 넉넉했었어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그 정도 축의한다고 한들 딱히 무리가 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대뜸 제게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당신 돈이라고 해도 그렇게 멋대로 쓰면 어떡해? 1,000만 원이 누구 집에 이름이야? 그걸 왜 상의도 없이 남한테 줘? 아가씨가 왜 남이야? 가족이지. 아니, 진짜. 아무튼 당신 앞으로는 그 돈도 쓸 때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상의해.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시근덕대며 문을 쾅 닫고 안방을 나가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여동생의 결혼이었는데요. 심지어 신우이는 저희가 결혼할 때 사회 초년생이었으면서도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축의금으로 줬었는데 말이죠. 이후 남편은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땐 저와 아이들에게 한없이 잘해주었지만 기분이 나쁠 땐 문을 쾅 닫기는 예산일에 가끔은 물건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더군요. 왜 그래 당신? 또 무슨 일 있었어? 왜 쿠션을 그렇게 던져?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 가진 돈 얼마나 있어? 돈? 2억 5천쯤 있어. 그건 왜? 그것밖에 없어? 됐어. 당신 우리 연애할 땐 하도 짠순이길래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줄 알았더니 영 빈수레였네. 뭐? 빈수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들 키우는데 돈이 그럼 한두 푼 들어? 애들 어차피 금방금방 크는데 그냥 중고로 대충 싼 거 사 입히고 먹이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자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남들보다 더 오래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날이 갈수록 돈돈거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아까워했고 자신의 월급도 쓸 데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제게 잘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니었으면 저 진작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거친 성향이었던 보육원 원장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싫었거든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찌됐든 남편이 가끔 부리는 히스테리만 아니라면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39에 드디어 제 박복한 팔자가 슬슬 손길을 뻗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바로 저희 시누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땐
이미 신우이의 숨이 끊어진 이유였죠. 그리고 신우이의 유서를 읽어본 시어머니는 너무 울다가 그만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이의 유서에는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줄로만 알았던 신우이의 불행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와 거의 8년을 사귀고 결혼했던 시매부는 신우이와 결혼하자마자 줄기차게 바람을 피워왔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과요. 연애하는 동안 신우이는 그놈이 그런 놈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던 둘은 결국 별거를 시작했고 아가씨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왔었던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혜미한테 말을 할 것이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리 허망하게 갔니? 윤미야,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니? 시어머니는 정말 저러다 숨이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우셨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깨면 다시 울다가 또 쓰러지고 이러다 정말 줄초상이 나겠다 싶을 정도였죠. 신우이의 발인이 끝난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곁을 줄기차게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긴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를 돌봤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금씩 음식도 드시고 몸을 일으켜 산책도 하기 시작하셨어요. 눈빛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얼굴과 몸의 멍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웬 멍이에요? 별거 아니다. 어제 욕실에서 넘어졌어. 어머님, 오늘은 팔에 멍이 드셨는데요? 어제 문틈에 부딪혔어. 나이가 드니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금세 멍이 올라오나 보다. 제가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그런 일이 잦아지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죠. 싫다. 다 늙어서 무슨 병원이야. 이깟 멍 좀 몇 개 생긴 거 가지고. 그래도요, 어머님. 멍이 너무 자주 생기니까 걱정되잖아요. 아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 아주 건강하니까 나 병원 데려갈 돈으로 너 맛있는 거 하나도 사 먹으려무나. 제 말을 시어머니께선 극구 거절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어 저는 발만 동동 굴렀죠. 하지만 신우이의 죽음이 몰고 온 슬픔이 시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씀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시어머니를 찾던 저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시어머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이나 큰 병은 아니었지만 노화로 인한 지병들이 시어머니의 몸 전체를 좀먹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쓰러졌던 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고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집에 온 날 침대를 부여잡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박복한 팔자가 신우이를 죽게 하고 시어머니마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스스로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끔찍한 존재로 느껴지더군요. 그 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로 생기를 잃어가셨어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까 싶어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건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자식인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 한번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지만 어쩜 자기 엄마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저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당시 전 남편과 싸울 기운조차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있다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육아 전쟁이었던 탓에 체력이 바닥까지 고갈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이 침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더군요. 아, 어머님, 저도 모르게 졸았네요. 왜요? 뭐 필요하세요? 물 드릴까요? 저는 황급히 입가에 흐른 침을 닦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물음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죠. 어머마,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죽긴 누가 죽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속상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 한 번은 떠나게 되어 있어. 떠날 때가 되니 알겠구나. 어머마, 내 말 잘 들어다오. 너처럼 착한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질 않어. 그러니 내 말 듣고 얼른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기 참 가슴 아프지만 네 곁에 두기에 그놈은 위험하다. 아주 쓰레기야. 나 떠나고 나면 나중에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소 물건을 집어던지던 남편의 행동을 우려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사실 그동안 내 몸에 들었던 멍들 다 복철이 그놈이 한 짓이다. 네? 뭐라고요? 내 이제야 너한테 말해주게 되어 미안하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복철이 그놈이야. 몇 달 전부터 그놈이 네가 없는 저녁 시간에만 내 집에 들러 나에게 돈을 요구하더구나. 죽은 네 시아버지가 내게 남긴 재산을 전부 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도 그놈이 영 말을 안 터구나. 그래서 내 싫다고 했지. 안 그래도 너한테 그놈이 요즘 들어 돈돈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놈이 어디 잘못된 데 돈을 쓰려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복철이 그놈 사정이 정 안 돼 보이면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그놈이 어느 날 나한테 글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뭐니. 그럼 처음 어머님 얼굴에 있던 그 멍이 욕실에서 넘어진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랬다. 처음엔 그놈이 욱해서 그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처음만 어려웠던 건지 복철이 그놈이 나중엔 상습적으로 내 집에 와서 돈을 요구하고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더구나.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돈 때문에 자기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내가 해줄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어머마, 복철이는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야. 네?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남편 또한 고아나 다름없었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던 옆집 부부의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남편의 친모가 사고로 죽자 친부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집에 가보니 복철이가 혼자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 아줌마랑 같이 갈래? 하고 말이야. 그때 내 다리 끌어안고 엉엉 울던 복철이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릴 땐 참 착한 애였어.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몰라. 시어머니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 참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며 우셨습니다. 처음엔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복철이 그놈이 극구 말리더구나. 자기가 고아였다는 걸 너한테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그래서 숨겼다. 그렇게 이 비밀은 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놈 하는 꼴을 보아하니 너한테도 언젠간 영 몹쓸 짓을 하지 싶더구나. 그러니 어머마, 내가 죽거든 얼른 도망가라. 이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은 터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말씀을 마친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진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 자신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난 후에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데 이렇게 늦게 그것도 술을 먹고 와? 아, 소리 지르지 마. 골울려.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미팅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인간이야? 하지만 술에 취한 남편은 병원 의자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짐승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 잠든 남편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죠. 이후 잠든 남편을 대신해 저는 상조 도우미의 말에 따라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의 모습이 고지곳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악화되게끔 한 장본인이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털끝 하나 비추지 않았던 후레자식이 이제 와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슬픈 척을 한다고 여겼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한 번 뽑아낸 남편은 이후 조문객들조차 제대로 맞이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그놈의 모습을 30분 또 1시간을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자 대기실에 두고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갑자기 따귀를 맞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나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 당신 친자식도 아니라며 남인 당신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어머님한테 당신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 제 엄마를 때려? 그깟 돈 때문에?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이 자식아. 아이씨,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때렸다 그래. 당신 지금 아픈 거 어머님 가슴에 당신이 박은 대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이제 속이 시원해?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당신이 만지게 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냐고. 남편은 잔뜩 열이 받은 표정으로 제게 손을 올리더군요. 저는 겁먹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들이밀었죠.
치게? 쳐!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내라고 못 치겠어? 이 금수 같은 인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만든 너란 놈, 내가 어떻게든 망하게 하고 말 거라고. 제 말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체면이라는 게 있었는지 남편은 마지못해 손을 내리곤 식은덕 대더군요. 아 진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재수없게 시리. 자식은 난데 왜 네가 더 난리야? 엄마가 너한테 살갑게 굴어주니까 지가 무슨 친딸이나 된 것처럼 굴어. 어? 너나 나나 고아인 건 마찬가지야. 돈 좀 있어 봬서 꼬셔서 결혼 좀 해줬기로 써니 고아년이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쏘아보곤 빈소를 휙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들은 모욕이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애지중지 키웠을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요. 조문객들은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 이내 자리를 떴고 발인 날까지 남편은 빈소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발인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벌레 보듯 바라봤습니다. 뭘 꼬나봐? 내놔, 조의금. 뭐? 조의금 들어온 거 내놓으라고. 우리 엄마 죽어서 들어온 돈인데 그걸 왜 당신이 가져가? 친척들도 없고 지인도 얼마 없는데 그게 들어봐야 얼마나 들어왔겠어? 다 장례 비용 정산하는데 쓰고도 모자랐지. 에이씨, 진짜 그 노인네는 죽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재산들도 다 익명으로 기부 처리해버려서 어디에 썼는지 알 수도 없고. 아, 짜증나. 저게 지금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자기 엄마 발인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사람 새끼냐 이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놈과 상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식 전 미리 싸놓았던 제 짐과 아이들의 짐을 가지고 남편이 잠든 새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죠. 호텔로 간 저는 다음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곧바로 입주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깔끔한 방 2개짜리 풀옵션 오피스텔이었죠. 지방인지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를 수소문해 남편의 뒤를 캤어요. 그토록 돈돈거리고 시어머니의 돈까지 필요로 한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했거든요. 남은 돈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죠. 그제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무슨 이혼이야? 당장 너 집에 안 들어와? 집 같은 소리 하네. 내 집 이제 거기 아니거든? 나 애들이랑 전셋집 구했어.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깔끔하게 이혼하자 우리. 나 너 같은 버러지랑 한시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잠깐, 당신 설마 가지고 있던 돈 집 구하는 데 쓴 거 아니지? 아씨, 제발 아니라고 해. 내가 그 돈 당신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했지? 어? 내가 결혼 전에 가져간 돈인데 그걸 당신이 왜 쓰라 말아야? 아직 그렇게 현실 직시가 안 돼? 잠만 말고 이혼해. 순순히 이혼 안 하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방법은 무슨? 그래, 어디 한번 더럽게 놀아보자. 소송까지 가보자고 어디? 그래? 그럼 알았어.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끊어. 마지막 기회를 주었건만 그놈은 끝까지 돈돈거리며 더럽게 나오더군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병원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더라고요. 해당 병원 원장과 짜고 과잉 진료에
허위로 입원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환자들 돈을 뜯고 보험 사기로 겁도 없이 수십억을 해먹었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던 여의사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의사 또한 유부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둘이 짜고 한창 뉴스에서 말이 많았던 사무장 병원을 차리려고 했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원하는 건 불법인데 말이죠. 일개 병원 사무장으로 앉아있을 때도 그렇게 수입이 짭짤했는데 아예 자기가 병원을 차리면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병원을 열 테니 그 여의사에게 바지 원장으로 앉으라고 했다네요. 남편과 그 여의사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본엔 작정하고 그동안 사기를 친 내용과 남편이 돈을 빼앗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한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엔 이런 말도 있었네요. 그 망할 노인네가 재산을 다 기부하고 죽었어. 그것도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못 걸게끔 아주 익명으로 말이야. 아썩을. 안 되겠어. 어떻게든 애들 엄마 구슬려서 그 여자 통장에 있는 돈부터 내 쪽으로 돌려놔야지. 안 그러면 이번처럼 닭 줬던 개가 되겠다고. 그거 빼앗아서 여태 내 월급 모은 돈이랑 대출 껴서 병원 열면 당장 그 재수없는 년부터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남편이 침을 흘리고 있던 돈은 시어머니의 돈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돈을 어느 정도 탐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뺏고 저를 쫓아낼 생각이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저는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신고하고 남편이 아예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로 그 녹음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추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 상간녀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이겼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유일하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간 벌어온 월급들을 제게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도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치고는 형량이 아주 무겁게 떨어진 거라고 변호사가 제게 말해주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해 처먹었으면 말이죠. 게다가 추가로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했던 증거까지 제가 제출을 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아무리 남편이 호소한다고 한들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보험 사기 사실이 적발된 남편에게 보험사 측에서 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일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 소송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는 변호사의 말이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아마 가진 돈을 전부 털어도 모자라겠죠. 쉽게 번 만큼 씀씀이도 남달랐을 테니까요. 이후 전 남편에게 수십 통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무시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걷어찬 건 본인이니까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맨 위에 몇 글자만 보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여보, 가진 돈 얼마나 있어? 재산 분할로 받은 우리 엄마 집 좀 팔아서.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 문자 정도는 끝까지 읽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그저 돈이더군요.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게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었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와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어머니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고 싶어서요. 제가 남편을 나라까지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께서 통쾌하실까요? 아니겠죠? 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아마 감옥에 갇혀서도 나와서 갚아야 할 돈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남편을 보고 눈물을 지으실 테죠.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의 자식으로서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싫었어요. 제게 생긴 두 번째 엄마를 그렇게 만든 그놈을 말이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때 시어머니에게 제가 너무 과했다며 사과를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과 딸은 벌써 각각 7살, 6살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짐승 같은 남편 놈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천사처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의 잠든 모습만 봐도 세월의 고됨이 잠시 동안 잊히는 기분이랍니다. 가끔은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어버린 건 아닐까 싶어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있는 이만 못한 부모도 분명 있다는 걸 말이죠. 대신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몫만큼 2배, 3배의 애정을 쏟아 부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친엄마처럼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아이들 곁을 일찍 떠나지 않게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거르지 않고 지금은 운전조차 잘 하지 않는답니다. 혹자는 제게 불안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 중 하나가 이런 방법인 것을요. 3년 전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놈의 새치혀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날리고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르죠. 영문을 몰랐으니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조차 하지 못했겠고요.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 글을 쓰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시어머니 덕분이겠네요. 내일은 우리 큰애 생일이랍니다. 아들 생일상을 뭘 차려줄까 고민하다 보니 예전 제 몸조리를 해주시던 시어머니 생각이 유독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아들 생일상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니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쓰고 이만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아가씨는 만나셨어요? 거기서도 맨날 아가씨한테 잔소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전 아직도 가끔 아가씨 결혼식 전날 밤 꿈을 꿔요. 거실에 나란히 누워 제가 아가씨와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은 항상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곤 하시죠. 어머님, 저는 아이들 때문에 조금 늦게 가겠지만 그래도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매일매일 아가씨와 어머님과 함께 나란히 누워서 잠들고 싶어요. 그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을 테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천천히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조잘거리다 잠이 들고 싶네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이 글이 하늘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